예,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지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 책이 하나 나와서요. 그 책 얘기를 좀 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신체의학회 이사장을 했던 경험으로 여기 와서 스트레스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책을 한번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 책 얘기를 한 3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채팅으로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20분 정도 대답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니면 혹은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냥 부담 없이 올리시면 제가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경험하시는지 궁금해요. 스트레스 많죠. 힘들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도 통계를 냅니다. 2024년 기준으로 38% 정도의 사람들이 '아 내가 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대체로 매우 많이 느낀다. 느낀 편이구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2010년 한 15년 전으로 가면 70% 10명 중에 7 명은 "아 꽤 힘들어요."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10 명에 4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는 게 좀 편해진 건가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코로나도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전보다 좀 좋아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라는 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스트레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버티는 능력, 잘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이런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 환경이나 내부 요인이 인간에게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긴장을 유발할 때 발생하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을 총체적으로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배가 아픈 것 내부 요인이고요. 직장 상사로부터 혼이 나는 것 외부 환경입니다. 아이가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아마도 외부적인 일이겠죠? 이럴 때 좀 더 잘하려고 잘 해 보려고 신체, 정신 부분에서 뭔가 내 안에 있는 자원들을 동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스트레스 반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스트레스는 병균이 옮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나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자원을 동원하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생리적이고 심리적 반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리와 심리를 나눠서 본다면 우리 토끼들은 생리는 있지만 심리는 없고 인간은 생리와 심리를 모두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은 인간이나 토끼나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면 쥐, 토끼 이런 것에 약을 주고 약에게 생기는 약을 줘 가지고 그 동물에 있는 병들을 치료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인간에게 적용해 보죠. 즉 생리적 시스템에서의 스트레스 반응은 동물과 인간이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겐 심리적 반응이라는 게 있죠. 인간에겐 뇌가 있기 때문에 우린 걱정하고요. 생각하고요. 토끼에게는 모두 똑같이 힘든 일이겠지만 인간에게는 어떤 사람은 영어가 스트레스고요.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스트레스고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게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요새 들어 사람들이 더 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힘들어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두 번째는 조선시대고요. 세 번째는 제 사진인데 요즘의 우리나라 상황인데 조선시대에는 생각해 보면 인터넷도 없었고 신문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전쟁이 나도 한참 뒤에 알았을 거고요. 300년, 400년 전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린 모른 채 살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우크라이나, 가자, 이란, 미국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죠. 주식도 그렇고요. 유가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얼마나 생각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토끼로부터 시작했지만 조선시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토끼는 눈 감으면 딱 끝인데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걱정을 하게 되면 그냥 적당히 조선시대만큼 '아 오늘은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걱정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또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적인 엮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스트레스라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인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건 100 년이 안 됐습니다. 1936년 한스 젤리에라는 내분비내과 의사가 처음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근데 실은 이분은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내분비계의 생리 실험을 해 봤는데 자꾸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정말 시술을 잘한 주사를 놔 가지고 쥐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약을 만들기 위해서 약을 준 쥐와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쥐를 보고 변화를 보려고 그랬는데 8 주, 12 주를 실험을 하고 봤더니 양쪽 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똑같이 뭔가 콩팥 위에 있는 작은 부신이란 부분이 커진 걸 발견했어요.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어 그냥 실험이 망했구나.'라고 실망하면 끝이 아니라 이분의 훌륭한 점은 '혹시 내가 손이 서툴러 가지고 똥손이라 쥐를 너무 괴롭혀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 쥐는 똑같이 약을 주고 한쪽 쥐는 굉장히 편하게 두었답니다. 그랬더니 편하게 둔 쥐와 달리 괴롭게 둔 쥐가 부신이 커진 걸 보고 '아 부신과 이런 괴롭힘과 연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 코티졸, 아드레날린 이런 개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왜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편도라는 우리 뇌의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위험한지 아닌지만을 감별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도망갈지 싸울지를 우리가 뭔가 무서운 일이 있거나 싸울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심박수가 올라가고요. 근육의 몸에 긴장이 확 올라옵니다.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러죠. 온몸이 아프고 이런 데 뻐근하고요.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하죠. 숨 쉬는 게 답답합니다. 아니 과호흡이 오기도 합니다. 왜 다 뭐냐면 싸우기 위한 준비로 내 몸을 준비시키는 거죠. 반면 뭔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음식을 먹는다는 건 한 이 2 시간 후에나 내게 도움되는 행위입니다. 내가 정말 위험하다면 이곳으로 가는 피를 다 멈춰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얹힌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먹은 건 있으니까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신물이 나오고 위산을 막 분비해서 녹이는 거죠. 그래서 신물이 올라오고 소화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두 가지 심리적 요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 가능성, 두 번째는 조절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시간 맞춰서 오기 위해서 '아 어떻게 오지?' 하고 떠났는데 실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외로 차가 많이 막힐 수도 있죠. 현실은 우리의 계획과 달리 굉장히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조선시대와 지금 현대사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조선시대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뻔한 삶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인의 삶은 알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예측하고 싶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뻥뻥 벌어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지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통제를 하고 있지 못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되게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스트레스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생각해 본다면 이런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밀림에 있는 코끼리랑 동물원 산 코끼리를 30년 동안 쭉 추적했어요. 누가 더 오래 사나 봤어요. 자, 한번 누가 더 오래 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보다 밀림에 있는 코끼리가 45년 동안 지켜봤더니 20년을 더 산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땐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가 훨씬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신기한 일이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동물원의 코끼리는 굉장히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의 삶은 조절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밀림의 코끼리는 예측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밀렵꾼이 쫓아올 수도 있고요. 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며칠 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을 때는 안 가고요. 자고 싶지 않을 땐 안 자고 하루 종일 자고 싶을 땐 자도 돼요. 바로 그런 차이가 장기적으로 볼 땐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하나의 좋은 여러분들에게 요인이라고 봅니다. 제가 전 세계가 엮여 있고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삶의 10년 후, 5년 후, 10 년을 알아보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에 비해서 조절 가능성, 예측 가능성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나의 삶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내가 나의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라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스트레스라는 건 또 무엇이냐? 솔직히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수행 능력을 좋아지게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살짝 받으면 수행 능력이 확 하고 올라가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이런 생각해 보시죠. 시험 직전에 뭐 이렇게 메모지 같은 거 가져가서 우리 막 중얼중얼 외울 때 있잖아요. 바로 그게 시험 딱 시작해서 나오면 너무 기쁘죠. 바로 뭐 10 개를 외우더라도 10 개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전날 밤 2 시간 동안 외웠던 건 기억이 안 나요. 졸리고 비몽사몽할 때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영원히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월요일 아침은 여기라고 볼 수 있죠. 월요일 아침에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린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좀 일이 많고 힘든 게 되더라도 바짝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금요일 저녁이에요. 오후에요. 되게 피곤해요. 빨리 주말이 오기만을 바라요. 이때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 뭐 좀 해야지. 손님이 많았네. 일이 많아졌네.' 해도 도리어 거꾸로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고 멍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리는 릴렉스하는 것. 잠깐 쉬면 돼요. 스트레스를 완전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나를 위해서 작동한 시스템인데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선을 넘어갔다고 느껴서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 그때는 머리가 안 돌아가고 집중도 안 되고 뭐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오면 그때는 '살짝 쉬어야 되겠다.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적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제로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일에도 스트레스 받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생존력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비욘드를 듣는 분들은 건강 관련 지식이 많으시니까 저는 이런 비유를 드리기도 해요. 면역력이 없는 사람 같은 거라고. 그럼 감기만 걸려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염려한다, 긴장한다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지금 시간 가는 걸 보면서 '아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지?' 염려하고 있고요. 살짝 긴장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 과한 걱정이 되고 과도한 불안이 된다는 거죠. 그로 넘어가지만 않은 상태에
살짝 내 몸의 반응성이 좋아서 염려하고 긴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끝난 다음에 탁 내려올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스트레스 반응도를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에 아까 감정 얘기 드린 몸에서 반응이 이 편도라는 곳에서 오는데 이때 전두엽이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아 이건 이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니야.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까지 심장을 뛰게 할 필요는 없는 거야.'라고 잘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아무리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도요. 이 기수라는 전두엽이 잘 관리하면 돼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술에 취했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이럴 때는 내 몸이 팍 반응을 하면 거길 쫓아가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시야가 좁아지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충동 조절이 되지 않고 들이받고 머리가 서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몸에서의 반응들이 오기 때문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심장의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펌핑을 많이 해야지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말초 혈관이 수축됩니다. 왜냐하면 흥미로운 부분인데 왜 말초 혈관이 수축되냐면 팔 하나 잘라지더라도 죽진 않아야 되니까 위험한 상황이라고 벌어진 동물적 상황인 거죠. 중앙으로 피가 갑니다.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근육 쪽으로 혈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힘이 세집니다. 반면 입은 마르고요. 뇌는 각성의 집중력이 올라가고 소화기계는 멈춥니다. 그래서 얹히고 소화 안 되고 위산이 올라옵니다. 최대한 많은 산소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호흡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심장 보고 뛰라고 그래서 뛰지 않죠. 필요하면 뛰는 건데 그 모든 것에 톤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트레스는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제로인 거는 면역력이 제로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 환경의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최대한 나를 잘 컨트롤하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견뎌내거나 잘 생각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다고 여길 수 있고요. 힘들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냥 며칠 자고 잘 먹고 회복되고 나니까 견딜만 하게 느끼는 것. 그런 생각들을 잘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린 힘든 부분들을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잘 관리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보면요. 치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일부러 시험 때랑 방학 때 치과 선생님들이 잇몸에 염증을 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아무나 봤더니 시험 때는 안암으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구내염 많이 걸릴 때 있으시죠? 구내염 걸리면 잘 안 나을 때 있어요. 그 스트레스 상황일 땐 잘 안 나요. 하지만 좀 편하게 지낼 때는 한 2-3일 정도 연고 바르고 좀 쉬고 무리하지 않고 그러면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를 초기에 짧게 힘든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살이 식욕이 뚝 떨어지죠. 왜냐하면 식욕이 있으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배고프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꾸로 살이 찝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는 아까 환경적인 위협이 있을 때 내 몸을 반응해서 내가 잘 적응하려는 거잖아요. 만성적인 위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겨울입니다. 동물로서 나는 한 2달, 3달 먹을 게 없어. 위험해. 그럼 겨울을 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곰들 어떻게 하죠? 겨울잠 자죠. 뱀도 그렇죠. 겨울잠을 자기 전에 엄청 먹죠. 왜냐하면 그땐 냉장고가 없으니까 2달, 3달 자는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지방으로 저축합니다. 지방이라는 거는 냉장고가 없는 인간에게, 동물에게 자연이 선물한
냉장고, 저장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오면 '아 내 몸은 우리 뇌는 원시적인 뇌는 겨울이구나.' 생각을 하고 엄청 먹어대고요. 같은 양을 먹더라도 소모하기보다는 지방으로 남기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단기간의 스트레스일 때는 식욕이 뚝 떨어져서 한 주일 정도 잘 못 먹었어요. 위장이 좀 안 좋아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살이 한 2-3 킬로 빠질 수 있는데요. 6 개월 이상 2 달, 3달 이상 지속되는 스트레스에는 뭐 계속 빠지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거꾸로 "많이 안 먹는 것 같은 이상 살이 찌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해요. 실은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살을 빼려고 극단적으로 굶잖아요. 아니면 너무 빡세게 운동하잖아요. 그럼 내 몸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것도 스트레스죠. 그래서 도리어 살이 안 빠져요. '봄이 왔다.'라는 확신을 줘야 돼요. '아 봄이 왔구나.'라는 확신을 주게 되면 즉 상당한 기간 동안 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오고요. 스트레스의 그 원인들이 좀 줄어들고요. 좀 견딜만 하다고 느끼는 순간 마치 하루 반짝 날이 좋은 게 아니라 한 2 주, 한 달 이상 와서 '아 이젠 분명히 봄이야.'라고 느끼면 내 몸은 '아 이제 지방을 내보내도 돼.' 봄 입장에서 너무 일찍 깨나면 위험하지만 '진짜 봄이니까 이제 다니면서 주변에 먹을 게 많구나.'라고 느끼면 아껴 놨던 지방을 분출합니다. 그래서 살이 쭉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죠. 즉 '나 이렇게 1 주, 2주 노력했는데 안 되네요.'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반응을 이해하면 나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트레스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생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분산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요. 살짝 움직이고요. 딴 생각을 하거나 게임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 쇼츠나 이런 거 보시죠? 그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래요. 머릿속이 막 복잡하면 약간의 주의 분산을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인지적 평가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잖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써 보시고 다른 사람과 대화해 보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행동 수정. 내가 갖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바꿀 수도 있고요. 너무 신경 쓰면 못 자던 걸 어떻게든 자고요. 아 그래도 먹어야지 하면 먹는 거,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행동 수정 마지막으로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 변화시켜야 된다가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해 보고 진짜로 환경을 변화시킬 때도 있어요. 제가 지금 4월 말이잖아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을 많이 보는데 고등학교 1 학년 돼 가지고 적응 못해서 온 친구들 많아요. 환경 변화를 되게 원합니다. 전학 가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좀 하자."라고 말해 주기도 해요. 쪼끔 지나서 1-2주 지나면서 친구들 생기고 쪼끔 익숙해지면 훨씬 나아져. "너무 빨리 환경 변화를 하려고 하지 마. 좀 견뎌 봐."라고 말하고 실제로도 친구들이 생기면 처음엔 막 너무 낯설고 괴롭고 그러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봐요. 주의 분산하고 생각을 바꾸고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행동을 일상 라이프스타일 변화시키고 '정한되면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 게 대응의 4 단계입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걱정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저는 그건 가방을 너무 크게 꾸미는 것 같은 거라 말씀드립니다. 쓰지도 않을 일 건데도 너무 많은 여행 가방을 챙기는 거죠. 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방은 가벼워집니다. '쓰지도 않은 걸 왜 가져 갖고 낑낑 들고 다녔지?'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생기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머릿속에서 '아 그래도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것 자체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라고.
이런 생각을 해 보시죠. '가방은 작을수록 좋아. 작은 가방 가져가 충분하고 에이 뭐 그냥 필요한 거 생기면 사서 쓰지 뭐.'라는 좀 약간의 가벼운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으로 호흡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하는 게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흉식 호흡이 아닌 복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몇 번 정도의 빈 리듬으로 해야 될까?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은데요. 분당 6 회를 얘기합니다. 10 초에 한 번. 근데 이거가 문화적으로 재밌는 공진성들이 발견되는데 성모성, 천주교에서는 성모성이나 티베트의 만트라인 옴마니 파드메 홈과 같은 종교에서 우리가 천천히 항상 불경 같은 거 외우거나 성모송을 하거나 할 때 그 리듬의 시간을 보면 분당 6 회래요. 분당 6 회일 때 내 몸의 리듬이 가장 안정감을 가져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긴장돼서 잠이 안 오거나 너무 민감해진 것 같을 땐 눈을 감고 천천히 10 초에 한 번 정도의 3대 7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쉬고요. 들이마시고요. 천천히 7에 내쉬는 선 생각을 가지면서 느린 호흡을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 1-2분 정도겠죠. 잠깐 쉬면 2 분 갑자기 몸의 긴장이 탁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호흡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다음으로는 뇌가 싫어하는 3 가지입니다. 뇌는 배고픈 거, 아픈 거, 피곤한 걸 싫어해요. 배고픈 거, 아픈 거, 피곤한 걸 싫어하는데 실제로도 이스라엘 판사의 가석방을 보면 아침 9 시에는 65%를 가석방 하던 판사님들이 점심 먹을 때가 되면 20%로 줄어듭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또다시 늘어난. 자 이게 뭐냐면 그저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충분할 때는 여유 있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이 떨어지면 빡빡해집니다. 아파도 기억력을 못 합니다. 리스테린이라는 세정제를 45 초, 우리 한 10 초만 뱉거든요. 굉장히 자결감을 경험하고 있을 때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면 못 외웁니다. 잠을 못 자도 머리가 안 돌아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쉬운 스트레스 관리법은 약간의 낮잠, 30분 이내에 짧은 낮잠, 잠깐 자는 이게 침대가 아니라 소파죠. 소파에 잠깐 누워 있는 거. 그다음으로 약간의 단 음식 내지는 약국에서 파는 해열제 계열을 사서 먹는 거 너무 참지 마시고 미열이 있거나 머리가 아플 때 배고픈 거, 아픈 거, 피곤한 거 3 가지만 잘 조정을 해도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의 삶은 참 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 모두 평균으로 돌아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도 그렇게까지 오래 기쁘지 않고요. 너무 큰 사고를 겪어서 아까 누가 돌아가시거나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돌아옵니다. 인간은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말란 말도 하지만 기쁜 건 기뻐하시고요.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한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나의 삶의 루틴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내가 지난 며칠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나는 하루 종일 잘 거야. 아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는 식으로 하던 거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항상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나 이치로 선수 같은 분들은 평생을 똑같은 일상 속에 지냅니다. 그게 가급적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둘로 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로 나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죠. 멘탈 코치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이분들로부터 들은 재밌는 얘기들을 양궁 선수들이 말합니다.
응원단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난 이거 아무리 야유를 퍼부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저나 다른 선수 마찬가지니까요. 날씨, 바람 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의 컨디션, 저의 폼, 내 호흡,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 써요. 우린 지금도 '전쟁이 끝날까? 유가는 어떻게 될까?' 고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걱정이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제껴 놓자고요. 나 말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것보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오늘 내가 좀 처리해야 될 일들, 내가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좁히면 갑자기 머릿속이 막 전쟁, 유가, 환경, 아니 부모와의 관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나면 내가 오늘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토픽으로 책에 대한 얘기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책의 부제는 스트레스가 내 삶의 짐이 아닌 힘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힘이 되길 바라고,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음 여러분들하고 올리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하나씩 볼게요. "그렇군 그러시구나." 이미 올리신 건데, 몇 년째 직장 스트레스가 많대요. 점점 몸이 버텨주질 않는 느낌이고 가슴도 답답하다. 얼굴 갑자기 화끈거리 별거 다니 화가 치민다. 우울한 날도 많았다. 상담받고 치료법이 있나요? 이 스트레스 반응이 몸으로 오는 거죠. 아까 제가 표 얼굴표 그리면서 사람 몸 가슴 답답하고 숨이 막히니까 자꾸 호흡을 덜 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게 뭐냐면 심박수가 올라가니까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감정적으로 막 자꾸 엑셀에서 뭉뭉 뭐 이런 거죠. 살짝 톤 다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 참고 일을 한 다음에 제주도 가서 일 주일 쉬어야지, 이런 거가 아니라 매일 짧게 혼자 모든 걸 자꾸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오늘 내가 답답하고 피곤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이크로 브레이크이라고 얘기합니다. 짧게 휴식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5 분, 10분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그러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국수 끓일 때 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찬물을 붓습니다. 그럼 또 쫙 가라앉죠. 또 끓어오르면 찬물을 붓습니다. 그 한 4번 정도 하면 국수가 다 익었다라고 얘기하듯이, 모든 걸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살짝살짝 줄여 나가고요.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오후 4시 5 시면 오늘 야근하지 마시고 '오늘 쪼끔 줄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견딜만해집니다. 제로가 되진 않지만 한 60점 정도로 낮출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두 번째, 김갱희 님.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뒤부터 속쓰림과 신물이 생겼습니다. 트림도 잦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아닐까요? 자, 생활 습관 교정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저기 위장 얘기했죠. 얹히고 신물 올라오고 하는 게 스트레스성 반응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 뛰고요. 어떤 사람은 위장이 뜨끈뜨끈하고 신물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뒷목이 뻐근합니다. 각자 약한 부분이 있어요. 100% 식류성 역류성 식도염 스트레스만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게 스트레스라고 생각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악화되거나 회복을 느리게 하는 데에는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고요. 나에게 그런 신호가 증상이 왔다는 건 내가 최근, 특히 내가 평소에 영식도염이 있다면 '피곤하구나. 쪼끔 내가 경험한 스트레스 강도가 높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생활 습관 교정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디스트랙션. 일시적인 부분에 주의 분산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런 강의 내지는 오늘 이렇게 책 같은 걸 보시면서 '아 이게 내가 이런 부분에 예민하고 이런 부분에 힘들어하네.'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죠. 좀 적당한 수준의 운동, 그다음에 밤에 야식 먹거나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참다가 많이 먹는 게 위장 쪽 문제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조심하시고 관리하시고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나쁜 식습관, 탄산수 뭐 이런 것도 줄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단번에 좋아지진 않지만 결국 마침내 조금씩 호전되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감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 예량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을 잘 못 잡니다. 질병과 함께 차차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나이 때문에 생기는 질병 스트레스요. 자 잠을 이제 아마도 중년 넘으신 분 같은데요. 중장년이시면 잠이 안 오는 건 되게 정상 반응입니다. 음 우리가 아기 때는 멜라토닌이 100 이라고 하면 50 세가 되면 50% 75 세가 되면 25% 정도만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잠이 좀 질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생활 습관 안에 있는 나쁜 수면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뭐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거, 자기 전에 뭘 먹는 거, 너무 늦게 씻는 거, 차게 씻는 거, 내지는 계속 시계 보는 거, 낮에 나는 잠을 못 잤다고 생각하고 누워만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잠 못 자요.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면 위생은 특히 스트레스가 많을 때 너무 예민해진 상태가 되면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교정을 위한 습관적 변화가 필요한 첫 번째, 침대는 잠만 자세요. 평소에 누워 계시지 마시고 누워서 뒹굴뒹굴도 하지 않아야 돼요, 좋아질 때까지는. 그다음에 15분 정도 누워서 잠이 안 온다 그럼 일어나세요. 아직 몸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나와서 소파나 아니면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뭐 핸드폰 보셔도 좋고 가만히 앉아서 잠깐 생각해 보셔도 좋고 TV를 보셔도 좋고 몸이 피곤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살짝 졸리면 그때 들어가서 자고요. 늦게 자더라도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그래서 3 시간, 2 시간 자더라도 항상 8 시면 8 시, 7 시 7 시 일어나서 주무시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 내 몸이 지쳐서 자게 됩니다. 괴롭지만 그런 식으로 리셋을 해 주는 시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운명은 핑계고님. 목이랑 등 쪽에 아토피가 생겼는데 살짝 있다가 없었는데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려움이 확 심해지는데 아토피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자, 어떤 모든 병은 스트레스가 100%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어릴 때 살짝 있다 없어졌다면 내가 나한텐 아토피의 유전인자가 있는 사람이죠. 취약한 사람인 거죠. 그게 발현되는 데는 내지는 연고를 바라도 낫지 않는 데는 아니면 평상시에 편할 때는 3 일이면 좋아지는데 1주일 열흘 가는 거는 아까 치과 학생들 염증 좋아지는 것 같이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고 사람 덜 만나고 잘 먹고 운동 적당히 하고 릴렉스하고 그러면 막 바쁘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신경 곤두선수 지내면서 감정 조절 안 되고 할 때보다 아무래도 쪼끔 더 빨리 좋아질 텐데요. 문제는 운명 핑계고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한번 탁 발현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당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빠지겠지만 핑계고님은 수면이 그러니까 피부 간지럼증, 염증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는 '아 내가 요즘 좀 힘들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한수 님. 금연, 커피 마시 담배 피우는 일상이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니코틴이라는 게 나름 집중력도 좋아지게 하고요. 머리도 맑아지게 하고요. 반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순기능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중독이 되죠. 근데 끊으면은 걔가 하던 것들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 되게 힘들어요. 그 대체할 만한 건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대체할 만한 딱 '이거 하면 좋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포켓시티 님. 친구 딸이 고등학생인데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음 부모님은 전혀 공부 압박 안 하는 걸로 아는데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친구 딸이니까 냅두세요. 그리고 친구분 그냥 만나면 하소연 좀 들어 주시고 부모님이 전혀 공부 압박 안 하는 걸로 알지만 딸이 공부 압박을 안 하는 거로 알면서 압박하면 되게 신경 쓰이죠. 실은 그런 집도 많아요. 전혀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또 지 욕심이 있는 집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내 딸도 아니고 친구 딸이니까 친구가 먼저 하소연을 하면 그때는 좀 들어 주시고 그냥 좋은 얘기 해 주시고 전문가도 아니신 전문가의 조언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같이 운동하시고 시간 같이 보내 주면서 불안을 함께 쪼끔이라도 나눠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토리니 님. "가족,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다. 기대를 많이 내려놓는데 정말 지친다." 글쎄 뭐 이렇게 애매한 얘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기대를 많이 내려놨다는 분 중에 기대를 정말 내려놓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히말라야 같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분이 한라산으로 내려오진 않는 것 같아요. 중간에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너무 기대치를 갖기보단 제일 나쁜 게 아님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헬로스테이션 님. "학업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스스로 공부하는데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자존감이 떨어지고 눈물부터 난다." 아까 그 친구 딸이 여기 들어왔나 봐요? 예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어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이 좋은 거지 항상 내 기대만큼 모든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성실하게 뚜벅뚜벅 해 나가다 보면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공부는 내가 들인 시간, 노력, 성실성을 배반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은 없죠. 없지만 시간 되면 자고요. 끼니 거르지 말고요. 한 30 분, 1 시간 정도는 좀 재밌는 거 하세요. 친구들이랑 농담 따먹고 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릴렉스에 잠깐씩 잠깐씩 쉬어가면서 하는 게 오래가는 페이스 조절에 도움됩니다. 다음이요. 권태호 님은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생겨 서트랄린 드시고 있는데 어 여전히 증상이 있다. 글쎄 뭐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좋겠고요. 서트랄린은 항우울제, 상불안제 계열 약이고요. 아마 민감도를 좀 떨어뜨리는 도움 될 겁니다. 소화 안 되고 불안으로 기분이 저하 증상이 나온다면 좀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약물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약을 마치 당뇨약을 먹으면서 케이크 뭐 매일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저는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얘기하는 그런 거 좀 문제잖아요. 두 가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당뇨약 먹으면서 음식 조절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운동량 늘리고 이게 삼위일체가 있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혈당 조절이 되듯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에 대한 컨트롤도 약물 시작했다 약물 하면서 생활 관리하고 루틴 잘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을 이걸 결론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 루틴 유지, 생각의 변환 이런 것들이 약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약을 먹었던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간이식 수술로 수혜자가 투병 생활을 오래 했고 어 면역 억제제 복용하고 있습니다. 불면증과 불안 어떻게 할까요? 아마 타클리무스 드시고 계실 텐데요. 면역 억제제 먹고 되게 그 외과 선생님들은 "별로 그런 거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인제 보는 분들이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만나게 되는데 민감한 분들은 민감하게 반응이 좀 있어요. 음 손 떨리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가서 타클무스 약 용량 조절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피 검사하시고 보통 농도 조절하잖아요. 고런 얘기하시면 쪼끔 줄여 주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불면증과 불안은 그때그때 필요하시면 그 정신과 어차피 대학병원 다니시고 계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정신과 진료를 보고 싶다고 얘기하시고 한번 도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무리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고 잠을 못 자고 할 때 안전한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필요하면 약을 좀 처방 받으시는 게 좋으실 수 있고요. 불안 같은 거는 또 재발하는 것, 몸 상태가 내가 어디 직장 생활까지 하고 계시니까 내가 몸 상태가 어떨지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에 걱정이 있으실 텐데 바로 그런 부분들은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 보시면 또 전문적인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자 모가님. 윗집 층간소음으로 울화병이 생긴다. 층간소음이 있어서 자낙스 먹고 있는데 두통이 너무 뒷골이 너무 당겨서 힘들다. 음 한번 층간소음에 꽂히면 잘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리에 되게 민감해지거든 스트레스 자체가요. 실제로 소음 자체가 있는 거고요. 이게 한번 느껴지면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아래 집에 힘든 게 생기게 되면 사실은 매일이 불안하죠. 그래서 항불안제인 자낙스라는 걸 드시고 계신데 두통이 너무 뒷골이 생긴다. 이건 뭐냐면 자낙스의 부작용이 아니라 자낙스로 안 되는 거죠. 두통 아까 근육이 긴장 뒷골이 너무 모두 다 스트레스 때문에 놀라서 근긴장이 생긴 건데 자낙스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다니고 계시다면 정신과에 가서 좀 더 근육을 풀 수 있는 부분들 보시고요. 윗집 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하기가 그러니까 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윗집하고 잘 좀 이렇게 합의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애들이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층간소음들이 생겨서 우리 아랫집 밑에 집에 항상 너무너무 미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집을 이사 가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의 이사의 1 번은 1층 집이었어요. 1층 무조건 산다. 그 정도로 사실은 윗집이 말 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 갑자기 불현듯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파트 내지는 이제 빌라거나 이렇게 함께 지내는 집단 주택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산토리님. 멜라토닌을 드시고 계신데 계속 복용해야 하나요? 이게 좀 딜레마지만 사실은 인제 수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 시작하면 최소 3 주, 4주 정도는 유지하시라고. 왜냐하면 중장년층 불면증에서 이렇게 싱크를 다시 맞춘다고 그러거든요. 멜라토닌이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니까 멜라토닌 하루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넣어서 마치 당뇨약을 꾸준히 먹어서 이 정도 몸에 맞춰서 당이 조절돼서 인슐린 사용도를 활용도를 높이듯이 꾸준히 복용하는 게 좋다라고 수면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요. 어 갱년기라면. 근데 꼭 그런 게 아닌 분들 가끔 불면이 있는 분들이 푹 자고 싶을 때면은 꼭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먹다가 안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 약은 아니에요. 다만 내 잠의 패턴들을 다시 점점 앞으로 당겨지고 있는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원래 원래 리듬으로 멜라토닌을 통해서 잡아주는 작업이 한 3 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내 몸이 거기에 맞춰가는 내 뇌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한동안 좀 유지해 주는 게 만성불면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내가 회복력이 있거나 혹시 갱년기라서 호르몬 치료를 이제 시작하셔서 좀 받고 있거나 하면 호르몬 요법으로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엔 또 괜찮을 때도 있고 그건 인제 내 멜라토닌 수급이 내 몸에서 나오는 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니까요. 뭐 고런 방법 좀 단시다 꼭 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떤 타입인지 정말 대칭 케바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수님. 이동 발령 온 동료 일을 하지 않은 모든 일을 혼자 하고 있다. 3 개월 정도 지났는데 업무에 대한 걱정, 스트레스로 무기력과 기운이 다운되고 갑자기 화가 난다. 아무것도 못하고 지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요. 나무수님이 고민할 당사자니까 제일 고민해야 되지만 이게 계속 되게
방치하고 있는 팀 리더의 문제입니다. 대신 아마도 나무수 님이 책임감도 강하고요. 성실하고요. 거절을 잘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데 이분은 그냥 그걸 즐기고 있거나 처음 왔으니까 이동발령 와서 '이거 다 하네?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팀 리더한테 얘기하고요. 함께 회의할 때 분명히 각자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내 일이 아닌 것과 내 일인 것들에 대한 바운더리를 분명히 설정하시고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있어요. "너 그동안 하던 거 왜 안 해?" "아이 네가 좀 해 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3 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안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3 개월 수습 기간이 지났고 충분히 업무 파악되셨을 테니까 이제는 "누구누구 씨가 본인 일은 본인이 해야죠." 라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일을 다 빼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매번 너 일을 하나 다시 원래 내 일은 이건 내 일 원래 내 일은 아니고 누구누구 씨가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줄 때 엄청난 저항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혼자서 그냥 둘이 싸우시면 둘의 갈등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 되기 쉬워요. 이상한 말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말할 가능성도 많거든요. 팀 리더, 부서장과 1대1로 일단 먼저 얘기를 하시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스트래터지를 짜고 팀 나무수 님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직접 얘기하고 그 분장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타당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리 JS 님은 또 팟캐스트 들으셨나요? 그게 오디오 클립이 없어져 가지고 다시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류의 얘기들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나를 바꾸는가.'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역사, 이해, 의학 교양서입니다. 이게 과학 교양서에 분류되는 책이라서요. 그리고 그동안 보신 책들이 되게 외국인들이 쓴 책들이 많은데 외서들이 번역이고 그 나라 얘기들이 많은데 이건 우리나라 얘기. 그리고 정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들 위주로 제가 적어 놓았고요. 뒷부분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도 담고 있으니까 혹시 평소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면서요. 오늘 이 생방송에 라이브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